부탁드리면 좋은데요. 차량 번호 알려주시면. 일단 마이크 키고 회사님 네네. 될것 같아요. 회사님 주차증 때문에 차량 번호가 필요하다고. 3 하나 아니다. 0839요. 28. 네. 한 번만. 네. 네. 제 차 번호를 맨날 까먹어가지고. 망했어. 엄청 쉽게 썼네. 어려운 거 진짜. 몇 명이나 들어오냐? 한 30명 정도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전에는 여기 30분 정도 있었거든요. 근데 오후는 더 힘들 것 같아. 인력 동원이. 없으면 더 좋습니다. 아니 이제 한 5분 10분 기다리죠. 애들은 사진을 하나씩 다 받아야 돼. 애들한테 사진을 하나씩 다 받아야 되겠어. 그래도 제가 오늘은 여기 지금
인적 사항하고 그거 지금 뭘 알려고 하는지 그걸 간단히 정리를 해가지고 문자 드릴게요. 네.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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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냥 거기 그걸 일자리 공정과 일자리 그걸 너무 시킬 수가 너무 시킬 수가 없어. 그래요, 그래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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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예. 지금 온라인상에 아마 들어오신 분이 한 거의 40분 정도 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점심을 좀 먹고 조금 이제 딜레이가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1시 40분에 시작하도록 할게요. 그 아프리카 텔레비로 아프리카 TV 들어오신 분들은 조금 더 기다려 주시면은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좀 딜레이 돼서 여기 여기 저 광주 지역에 비가 무지하게 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연자가 지금 다 발이 빠져가지고요. 구두가 다 젖고 그래가지고 지금 아주 미안해서 뭐 비가 갑자기 그렇게 쏟아졌어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 조금만 온라인 상에 아프리카 TV 상에 들어오신 분들은 입장하신 분들은 지금 한 7분 정도만 더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온라인상에서는 한 60분 들어오셨고요. 지금 여기 오프라인상에는 한 10분, 15분 정도 이제 계십니다. 그래서 오후 두 번째 세션 키스트 한국과학기술원 전북분원의 배수강 박사님의 강의가 이제 곧 시작되도록 하겠습니다. 40분만 해주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에 이제 소개받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배수강입니다. 일단 뭐 그 발표에 앞서서 이 자리 이렇게 마련해 주신 저희 강기성 교수님하고 윤정 교수님, 그리고 또 준비해 주시는데 고생해 주신 어떤 스태프분들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오늘 비가 굉장히 많이 와가지고 오는 길에 좀 많이 사실 당황스러웠는데 무사히 사실 잘 도착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비가 많이 왔거든요, 오는 길에. 어쨌든 또 이 자리에 와가지고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니 또 감회가 되게 새로운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탄소 소재와 구리 금속을 복합화함으로써 기존의 단일 소재인 구리 소재의 어떤 특성을 더 개선하고 경량화를 좀 만족할 수 있지 않나라는 그런 것에 대해서 오늘 주제를 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네, 사실 요즘에 가장 이슈가 되는 게 아마 저희 대한민국 소위 말해서 관심이 이제 재테크에 관심 많으신 분들이 이제 주식하시면서 요즘 배터리는 얘기가 맨날 뉴스에 나오는 것 같던데요. 사실 요즘에 2차 전지라는 것이 굉장히 핫합니다. 전기차들이 결국에는 앞으로 이렇게 환경 오염을 어떻게 해서든 줄이기 위해서는 기존의 화석 연료가 아니라 전기차를 통해서 최대한 그런 환경 오염을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한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2차 전지 이외에도 결국엔 2차 전지의 어떤 배터리 효율을 증가시킨 것 이외에 똑같은 배터리를 가지고 자동차를 경량화할 수 있다면 같은 배터리를 가지고도 더 오랫동안 쓸 수 있는 오랫동안 쓸 수 있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기존의 자동차에 비해서 전기 자동차로 점점 넘어갈수록 실제로 이 자동차 내에 활용되고 있는 구리는 현재 기존의 자동차에 비해서 최대 3배 정도까지 증가 앞으로 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구리의 어떤 사용량을 줄여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런 소재를 대체하기 위한 연구가 되게 중요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보시면 실제로 현재 자동차에서도 물론 워낙 많은 구리가 사용이 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원래 엔진에서 가장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코일 형태를 감기는 걸 가장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점점 이제 전기 자동차로 감에 따라서 실제로 이러한 것들을 전기 자동차를 구동함에 있어서 실제 자동차 내에 이런 구리 전선이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경영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구리 전선을 최대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경량화하기 위한 연구가 많이 수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엔 지금 구리가 현재 밀도가 약 거의 9에 가까운데요. 이것에 비해서 훨씬 이제 잘 아시다시피 금속 중에서는 가벼운 금속이라고 하면 이제 알루미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리와 알루미늄을 복합화함으로써 전도성을 어느 정도 메이크업을 하고 경량성을 갖추기 위한 연구가 많이 수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알루미늄과 이제 구리를 복합화했을 때 결국에는 원하는 전도성을 맞추기 위해서는 알루미늄의 부피가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성능은 맞출 수 있지만 이 케이블의 부피가 커짐에 따라서 볼륨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실제로 전선으로 활용하는 게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을 좀 메이크업하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실제 탄소 소재를 가지고 전선을 대체하기 위한 연구가 사실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이 되어 왔는데요. 단일 탄소 소재만으로는 여전히 아쉬운 점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복합화를 통해서 좀 개선하는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수행을 했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이게 아마 이제 방송에서 조금 더 멀리 보이기 때문에 좀 잘 안 보이실 수는 있는데요. 참 글자가 깨졌네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밑에 X축은 저희 전도성을 나타내고 Y축은 엠패시티라고 하면 결국에는 얼마나 많은 전류를 흘릴 수 있느냐, 한마디로 이 캐패시티 용량에 해당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금속 계열의 소재들은 전도성은 굉장히 그 전기를 잘 흘리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에 반해 그 전류를 흘릴 수 있는 양은 실제적으로 상당히 작습니다. 그와는 반대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런 탄소 소재 같은 경우에는 전도성은 금속에 비해서 조금 떨어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 구리 금속에 비해서 실제로 훨씬 더 많은 전류를 흘릴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런 그 금속과 탄소 소재를 잘 복합화하면 전도성과 전류 밀도를 동시에 향상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접근을 해서 연구를 수행을 하게 됐고요.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어떠한 구조로 만들 거냐 했을 때 대표적으로 저희가 이제 세 가지 구조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첫 번째 구조는 내부에 구리 금속이 있고 외부에만 탄소 소재로 그 코팅하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 구조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구조와 마찬가지로 첫 번째 구조와 반대로 내부에 이제 탄소 소재가 있고 외부에 구리 금속을 그 코팅하는 방식입니다. 세 번째 구조 같은 경우에는 탄소 소재와 구리 금속 소재를 굉장히 복잡한 형태로 잘 그 믹싱해서 만드는 구조인데 세 번째 구조는 저희가 핸들링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첫 번째, 두 번째 구조를 가지고 활용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자세하게는 조금 뒤에 말씀드리겠고요. 그랬을 때 그럼 이렇게 복합화를 했을 때 어떻게 해서 성능이 좋아질 수 있느냐, 간단하게 저희 이제 메커니즘을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구리가 그 전류를 100개를 흘릴 수 있다고 얘기를 한다면 실제로 구리에 그 전자가 100개가 흐르고 있으면 굉장히 열이 많이 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열에 의해서 저희 이제 구리를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그 소재가 이제 아톰이 아니라 이제 벌크한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그레인 바운더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 다양한 그레인 바운더리, 그러니까 3개 이상의 그레인 바운더리가 만나는 지점을 저희가 이제 트리플 포인트라고 하는데 이렇게 많은 그레인 바운더리가 만나는 지점에서는 많은 전류들이 그러니까 전자들이 움직이게 되면서 서로가 충돌을 하게 되고 굉장히 많은 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런 열에 의해서 여기 있는 이제 그 구리 원자들이 그 여기서 이제 소위 말해서 빠져나가게 되고 그러면서 보이드가 형성이 되는데 한번 보이드가 형성이 되면 그 보이드를 따라서 계속해서 그 보이드가 점점 커지면서 단락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 결국에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열이 많이 발생한다는 점인데 그 그런 열에 의해서 어떤 일렉트론이 마이그레이션이 일어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결국에는 구리 금속에 비해서 탄소 소재 같은 경우에는 열 전도도가 구리보다 100배 이상 높다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 소재와 잘 복합화하면 이런 그 계면에서 발생하는 열을 탄소 소재를 통해서 잘 그 퍼뜨릴 수 있게 되는데 그러한 구조를 저희가 잘 만족을 한다면 실제 메탈이 가지고 있는 본인의 능력보다 더 많은 전류를 흐릴 수 있는 특성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면 저희가 이제 다양한 어떤 그 탄소 소재들이 있는데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이제 탄소 섬유 같은 경우에는 카본 파이버 같은 경우는 실제로 BMW나 또는 저희가 이제 그 해외 다닐 때 타고 다니는 항공기의 이런 껍데기 등등 이런 그 구조체 실제로 운송수단의 어떤 그 껍데기 쪽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탄소 음료를 그 활용을 함으로써 자동차나 항공기의 무게를 현재 한 30% 이상 감량을 시킨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감량을 하면서도 그 강도가 되게 좋기 때문에 안정성 있게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실제로 이런 카본 파이버를 활용할 수 있지만 문제는 이제 이런 카본 파이버 자체가 굉장히 비싸기도 하고 여전히 이런 부분에서
그 대량 생산이나 이런 부분에서 특성을 만족하면서 하는 것이 여전히 이슈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실 제가 이쪽 분야의 전문은 아니라서 제가 이제 원래 학위 과정 동안 원래 연구를 많이 했던 건 그래핀인데요. 이 그래핀하고 가장 가까운 어떤 CNT 소재 이 두 가지를 활용을 해서 연구를 수행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보여드린 것처럼 오늘은 제가 이제 CNT랑 그래핀 이 두 가지 소재를 가지고 복합한 연구를 수행을 했고요. 예, 먼저 이제 그래핀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그래핀 소재와 구리 금속을 복합화해서 저희가 전선을 만든 연구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뭐 굉장히 많은 과정이 있겠지만 조금 그 시간 관계상 심플하게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그래핀을 그 어떤 촉매 금속을 이용해서 그래핀을 제조를 합니다. 대면적의 어떤 필름으로 저희가 필름 상태로 만들게 되면 저희가 합성을 하고 난 다음에 그 포토리스 공정과 그 식각 공정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원하는 형태로 패터닝을 하게 되는데 저희는 필름을 파이버 그러니까 섬유처럼 저희가 뽑아내기 위해서 결국에는 그 리본 타입으로 길쭉한 리본 타입으로 패턴을 했습니다. 이렇게 패터닝을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그 패턴화 되어져 있는 그래핀 필름을 저희가 그 용액 내에서 분산시키게 되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뽑아내면 섬유처럼 보이게 되는데 실제로 섬유의 어떤 저희가 눈으로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 입고 계시는 이런 옷 이런 섬유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실선처럼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그렇게 뽑아낸 그래핀 섬유를 가지고 저희가 전해도금법을 이용해서 그래핀 섬유 표면에 그 구리 금속을 증착을 하게 되면 내부에는 그래핀 섬유가 있고 외부에는 구리가 코팅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저희가 제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을 저희가 사진상으로 다시 이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패터닝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촉매 금속을 제거하게 되면 그 그래핀 리본들이 용액 내에 분산되어 있게 되고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그래핀 리본들을 저희가 뽑아냄으로써 섬유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섬유 상태로 뽑아낸 것을 저희가 전자현명형을 통해서 좀 더 이제 들여다보게 된다면 저희가 패턴 사이즈 컨트롤을 통해 가지고 이 섬유의 단면적의 단면적을 컨트롤할 수 있고요. 섬유를 뽑아낼 때 그냥 다이렉트로 뽑아내는 거와 이렇게 트위스트 꼬아가면서 저희가 뽑아냈을 때 똑같은 그래핀 리본을 가지고도 다른 형태의 저희가 섬유 타입을 컨트롤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저희는 이 두 가지 타입 중에서 좀 더 이렇게 방사형 타입으로 굉장히 뻗어져 있는 랜덤하게 뻗어져 있는 이런 형태의 그래핀 섬유를 활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그거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상대적으로 더 많은 넓은 표면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리 금속 표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열을 잘 빼주려면 많은 면적에서 구리와 이렇게 그 표면적을 결합을 해야 되는데 그랬을 때 더 많은 형태의 더 많은 그 구리 면적과 접촉하기 위해서 표면적이 넓은 방사형 타입을 선택을 해서 저희가 제조를 하게 됐습니다. 일단 저희가 만든 그 그래핀 섬유를 가지고 실제로 이렇게 매듭법을 통해 가지고 매듭이 잘 지어짐을 봄으로써 얘네들이 굉장히 브리틀하지 않고 플렉서블하다라는 특성을 저희 개인적으로 볼 수가 있었고요. 그냥 그래핀 섬유만 가지고도 실제로 이렇게 전기가 흐른다는 것은 배터리에 그냥 간단하게 그 LED를 붙일 때 그래핀 섬유를 저희가 끝에 붙임으로써 저희가 실제로 일단 그래핀 섬유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전기가 잘 흐른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표면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에 따라 그러니까 전해 도금을 하게 되는데 전해 도금 시간을 점점 증가하게 되면 그래핀 섬유 표면에 그 구리 금속들이 증착이 되게 되고 처음에는 파티클 타입으로 이렇게 작은 입자들이 쌓여가다가 시간이 점차 지나면
그 입자들이 모여가지고 나중에는 최종적으로는 실제 저희가 보는 전선과 같은 형태의 모양을 저희가 잡아낼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저희가 만들어진 것들을 가지고 저희가 실제로 그 여러 가지 이제 분석을 좀 해보면 저희가 밴딩을 해서 굽혔을 때 저항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보면서 밴딩 레디우스가 점점 증가하면서 일부 약간 증가하는 형태를 보이지만 실제로 릴리즈가 됐을 때는 다시 원상 복귀가 되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고요. 무엇보다도 저희가 이제 흥미롭게 좀 봤던 것은 실제로 이제 그래핀 섬유랑 그 그래핀 이게 파란색이 이제 저희가 그래핀 섬유고요. 빨간 색깔 별은 그래핀 섬유랑 구리가 복합화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검정색 같은 경우에는 이 저희가 만들어진 이 복합화 섬유랑 비교하기 위해서 비슷한 다이아미터를 가지는 구리 마이크로 와이어 한 20마이크로 정도 되는 뭐라고 해야 되죠? 단면적이 한 20마이크로 정도 되는 다이아미터가 20마이크로 정도 되는 저희가 와이어를 구입을 했는데 그것들에 대한 어떤 측정값인데 결국에는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핀 섬유만 있을 때랑 그 구리 와이어만 있을 때는 실제로 기계적 강도가 크게 차이가 없이 거의 비슷한 정도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들이 어느 정도 조건 하에서 복합화가 잘 일어나게 되면 기계적 강도가 2배 이상 증가하는 저희가 특성을 보이면서 이렇게 기계적 강도에도 굉장히 좋은 그 향상을 시킬 수 있다는 걸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렇게 했을 때 그 아까 시간으로 저희가 어떻게 보면 100초, 200초, 300초 이렇게 점정해서 시간을 계속 그 증착 시간을 증가시키게 되면 처음에는 그래핀 섬유만으로도 물론 전도성이 있긴 하지만 실제 구리 금속에 비해서는 전도성이 떨어진다는 건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었는데 점점 그래핀 섬유 표면에 구리가 증착이 많이 이루어지고 어느 정도 형성이 얘네들이 서로가 이어지게 되면 전도성이 그냥 단일 구리 그 전선만 있을 때랑 거의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에 반해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도도는 구리 금속에 만족할 수 있지만 그러면 이런 하나의 전선에서 아까 구리에서만 있으면 100개의 전자를 흘릴 수 있었다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만든 그 그래핀 섬유에 구리가 복합되어 있는 이런 와이어 같은 경우에는 최대 10배 정도까지 더 많은 10배 이상 그 전류를 흘릴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게 됐고 결국에는 전도성은 구리의 특성으로 만족을 하면서 더 많은 전류를 흘릴 수 있는 복합 구조체를 가지는 전선을 만들 수 있었다는 것을 확인을 해서 연구 결과를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앞서 말씀드렸던 그 그래핀 섬유 기반을 통해서 복합화했던 걸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CNT 탄소 나노 튜브를 가지고 이 탄소 나노 튜브 기반의 섬유를 가지고 비슷한 형태의 구조를 저희가 만들어서 실험을 하면서 비교 실험을 좀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실제적으로 실험을 하는데 두 가지 타입의 탄소 나노 튜브 섬유를 활용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웨스피닝 방식이라고 저희가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한 건 이제 액정 방사에서 액정상을 가지는 형태로 저희가 분산시키고 난 다음에 방사를 하게 되면 굉장히 이런 밀도가 고밀도 형태로 밀도가 굉장히 좋은 형태의 CNT 섬유를 저희가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액정 방사를 통해서 굉장히 이런 밀도가 높은 형태를 가지는 탄소 나노 튜브 섬유를 만들었고요. 두 번째 타입은 다이렉트 스피닝이라 그래서 용액 공적이 아니라 CBD라는 화학 증기 증착법을 통해서 그 챔버 내에서 CNT 섬유를 CNT 번들을 합성을 하게 되고 이런 번들들을 저희가 그 솜사탕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솜사탕을 만들어내듯이 설탕가루를 저희가 이렇게 갈아내면 실타래 같은 것들이 형성이 되는데 그런 실타래 같은 걸 저희가 모으면 큰 솜사탕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CNT가 챔버 내에서 합성이 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저희가 정전기적 인력을 통해서 서로가 뭉칠 수 있는 형태를 만들어주게 되면 섬유 형태를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아시다시피 솜사탕은 굉장히 부피가 커지는데 실제로 얘네들을 압착을 하면 굉장히 작은 형태가 되잖아요. 결국에는 내부에 포호가 굉장히 많은 건데 그런 내부에 포호가 굉장히 많은 형태의 섬유를 저희가 뽑아낼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포호가 많은 형태의 그 탄소나 튜브와 섬유와 포호가 내부에 없는 탄소나 튜브 두 가지 타입을 가지고 저희가 실험을 진행을 하게 됐고요. 일단 그 포호가 많은 탄소나 튜브 섬유를 만드는 걸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게 굉장히 긴 수직 타입의 저희 연구소에 챔버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 연구소의 김승민 박사님 연구실에서 이런 그 CBD 장치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그 합성대 위에서 그 CNT를 합성하기 위해서 이런 그 프리커서들을 인젝션을 하게 되고 굉장히 높은 온도에서 CNT가 형성이 되는데 그런 것들을 밑으로 뽑아서 실제로 CNT 섬유를 뽑아내게 됩니다. 이것을 조금 더 이제 그 공정으로 보여드리자면 이게 이제 여기서 아마 잘 안 보이실 텐데 이렇게 CNT가 검정색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막 형성이 되는데 희끄무리한 어떤 섬유 다발들이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튀어나온 것들이 좀 고해상도를 보면 보이게 되는데요. 그렇게 된 네? 예, 눈으로 봅니다. 왜냐면 CNT 하나는 굉장히 수 나노의 다이아미터를 가지고 있지만 얘네들이 한 가닥이 아니라 여러 가닥으로 번들 형태로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눈에 좀 보이게 되고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해서 실제로 이렇게 수직 타입에 돼 있는 챔버가 있으면 그 밑에서 저희가 뽑아내게 되면 이렇게 스피닝을 하면서 실제로 섬유를 연속적으로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승민 박사님 연구실에서는 이런 형태의 공정을 통해서 굉장히 그 고품질 형태의 탄소나 튜브 섬유를 뽑는 연구를 수행을 하시고 계시고요. 저희는 이러한 섬유를 좀 얻어다가 실제로 이제 구리하고 복합하는 쪽은 제가 이제 저희 팀에서 맡아서 연구를 수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방식으로 이제 제조된 그 탄소나 튜브 섬유를 가지고 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전해 도금을 하게 되면요.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내부에 포호가 좀 있기 때문에 외부에 쌓이는 게 아니라 내부 안에서부터 구리 입자들이 조금씩 차여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구리 입자들이 점점 차여가게 되고 추후에 시간이 점점 지남에 따라서 내부에서 어느 정도 입자들이 다 채워지고 나면 그 이후부터는 점점 외부로 이제 뻗쳐나와서 저희가 시간에 따라서 결국에는 구조를 제어하면서 만들 수 있게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만들었을 때 그 내부에 이렇게 차여 있는 것들이 실제로 저희가 어떤 전류 밀도, 최대 허용 전류 밀도 실험을 하고 나면 실제로 이 섬유가 이렇게 단락이 일어나게 되는데 단락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저희가 그 단면을 잘라서 보게 되면 내부에서 이런 구리 입자들이 실제로 그 잘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그 형태의 그 내부에 있는 와이어들이 실제 전류를 흘리면서 발생한 열들이 주변에 있는 CNT들이 잘 열을 분산해주면서 특성이 증가시켜진다는 걸 저희가 하게 되는 거고, 그랬을 때 실제로 여기에서는 이제 별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별로 표시가 되어 있는 여기 그 구리 전선에 비해서 여기서도 약 10배 이상. 여기서는 사실 CNT를 가지고 했을 때는 그 특정 구조에서는 사실 10배가 아니라 거의 100배 수준까지 높아지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런 형태를 원하게 항상 매번 똑같이 만들 수 있는 거는 아니고, 결국에는 그 구조, 그러니까 그 제조 과정에 따라서 특정 구조에서 굉장히 높은 특성을 가지게 되는데, 어땠을 때 결국에는 가장 적은 구리가 가장 적게 사용이 됐을 때 저희가 그런 특성을 만족함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설명드리고자 했던 거는, 앞서에서는 이제 내부 포호에서 채워가는 형태의 그 복합 구조였다면, 그 액정 방사를 통해서 뽑아낸 탄소나 튜브 섬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렇게 밀도가 높습니다. 이렇게 밀도가 높게 저희 뽑아내게 되는데, 이것들을 다시 저희가 전자현미경으로 본다면 실제로 내부에 거의 포호를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고밀도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뽑아져 나온
섬유는 저희 연구소의 정현수 박사님 팀에서 이제 만들고 계신데요. 이 정현수 박사님 팀에서 만들어진 이런 그 액정 방사 타입의 고밀도화된 탄소 나노튜브 섬유를 가지고 여기 표면에다가 동일한 방식으로 전해 도금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전해 도금을 하게 되면 이 전자현미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내부에는 CNT 섬유가 되어 있고 앞서 보여드렸던 그 CNT 구리금속 복합 섬유랑 달리 이런 액정 방사 타입은 말씀드린 것처럼 밀도가 굉장히 높게 조직이 치밀하게 잘 그 섬유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구리금속이 내부에는 거의 확인이 되지 않고 외부로만 이렇게 코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외부에만 이렇게 증착된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좀 더 좋은 어떤 특성을 만족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한 거는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구리금속 표면에다가 최종적으로 그래핀이라는 소재를 그 증착을 함으로써 실제적으로는 내부에는 CNT 섬유가 있고 그 바깥에는 구리가 증착이 되고 그 구리가 증착된 표면에 최종적으로 그래핀이 코팅이 됨으로써 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앞서 다른 그 연구 결과들과 마찬가지로 그 CNT 섬유에서 저희가 시간에 따라서 구리가 이제 증착이 됐을 때 잘 증착된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두 가지 타입을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여기 이제 LLD와 HLD라고 LLD CNTF 카파라고 구리가 돼 있고 HLD CNTF 구리가 돼 있는데 여기서 LLD와 HLD는 어려운 표현은 아니고 이제 그 로우 리니어 덴시티고 하이 리니어 덴시티라 해서 결국에는 단위 길이당 그 얼마나 밀도가 높냐 한마디로 CNT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했을 때 결국에는 얼마나 더 두껍냐라고 표현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CNT가 굉장히 얇은 CNT 섬유보다는 조금 더 두꺼운 CNT 섬유를 했을 때 실제로 성능 그 개선하는 게 좋다라는 걸 확인했는데 결국에는 열이 빠져나가는 것은 아무리 탄소 나노 소재가 열 전도성이 100배 이상 좋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볼륨에 그 그러니까 의존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탄소 나노 소재가 있어야지 많은 열을 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탄소 나노 소재가 본인이 그 열을 뽑아낼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탄소 나노 소재의 밀도가 좀 높아져야지 더 많은 열을 뽑아질 수 있다는 걸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그랬을 때 저희가 이제 구조를 만드는 것을 비교를 좀 이렇게 전자현미경과 그다음 XRD를 통해서 결정면을 저희가 분석을 좀 진행을 했습니다. CNT 그 섬유에 저희가 구리를 증착했을 때는 이렇게 굉장히 맨들맨들하게 보이는 형태로 저희가 제조를 할 수 있는데 한마디로 그 이런 그레인 바운더리가 굉장히 작은 형태라서 잘 보이지 않는 형태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저희가 천도시에서 고온으로 열 처리를 하게 되면 그레인들이 서로가 그 만나면서 그레인들이 하나씩 그 하나로 만들어지게 되고 그런 것들을 해서 그레인이 점점 커지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저희가 그 똑같은 조건에서 메탄가스만 흘려주게 되면 그 열처리 공정에서 그래핀이 형성하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들어지게 되는데 실제로 그래핀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는 표면에 그 그래핀이 조금 형성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다소 좀 볼 수가 있고요.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이제 말씀드리자면 원래 저희가 이제 그래핀을 합성하기 전에 CNT에다가 이제 구리를 증착을 하면 CNT가 가지고 있는 결정면 111의 결정면과 결정 방향 200에 해당되는 것의 두 개의 어떤 레이쇼가 2.14로 저희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이 한 2.14 정도로 나타났는데 실제로 이렇게 증착되어 있는 구리를 열 처리를 하면 그 111과 200 결정면에 해당되는 레이쇼가 2.27로 거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좀 재미나게 확인할 수 있었던 사실은 똑같은 고온에서 열 처리 공정을 하는데 그 그 메탄가스를 흘려주면서 그래핀이 합성되게 되게 되면 111과 200에 해당되는 레이쇼가 2.27에서 5.97로 거의 3배
가까울 정도로 증가하게 되는데, 이 얘기는 다시 말해 200에 해당되는 픽들은 굉장히 점점 줄어들게 되고, 원원에 해당되는 구리 원원에 해당되는 픽들이 증가하겠다면서 결국에는 한쪽 방향의 원원원 쪽으로 그 결정 배열이 증가한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실제로 그래핀이 합성됨에 따라서 구리의 그 이런 그 컴플렉스 타입의 그레인 바운더리를 가지는 구리가 실제로 그래핀이 합성되면 한쪽 방향으로 좀 어레인지 될 수 있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이제 그 학술적으로 많이 이제 보고가 되었고요. 그렇게 그래핀이 합성됐다는 것을 저희가 라만을 통해 가지고 다른 그 구리에서 보이지 않는 그래핀에 해당되는 픽들을 2700과 1500, 80 근처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게 다시 한번 제가 이제 구조가 네. 구리하고 CNT하고 같이 구리 속에 CNT가 들어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CNT 구리에 제일 안에 CNT가 있고요. 네. 그 바깥에 구리가 증착이 되어 있고요. 그 구리 표면 제일 최외곽 표면에 그래핀이 예. 그래서 여기서 표면에 이제 구리가 증착이 되고 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그래핀을 합성해야 되면 최종적으로는 그래핀이 제일 마지막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제가 아까 라만에서 보여드렸던 것을 라만을 통해서 저희가 그래핀을 원래 합성하는 것을 가장 손쉽게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제조한 와이어에서 다양한 지점에서 매핑을 통해서 실제로 모든 면적에서 다 그래핀이 합성이 잘 되어 있더라라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저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기계적 강도와 전개적 특성에 대해서 저희 분석을 하게 되는데, 잘 아시다시피 이 금속 소재 같은 경우에는 고온에서 열 처리를 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연성이라고 해서 말랑말랑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기계적 물성이 이제 취약하게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구리 와이어를 고온에서 열 처리를 하면 굉장히 기계적 물성이 취약해지는 걸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에 반해 CNT 섬유가 내부에 있고 외부에만 구리를 코팅한 것은 고온에서 열 처리를 하더라도 기계적 물성이 거의 차이가 없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데, 결국에는 그 구리 금속이 그 연성에 취약화되지만 그것을 잡아주는 것은 내부에 있는 CNT 섬유의 강도가 여전히 유지가 되기 때문에 CNT 같은 경우에는 고온의 열 처리에 따라서 기계적 강도가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의해서 거의 차이가 없다는 걸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렇게 했을 때 이런 기계적 강도도 점점 이렇게 단위 구리 금속에 비해서 다리 구리 금속은 점점 이제 열 처리를 했을 때는 굉장히 안 좋아지는데, 그에 반해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조금 더 증가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고온 열 처리에 의해서 구리 금속과 탄소 소재의 그 계면에서 인터페이스에서의 밀착도가 좋아져서 좋아지는 것 때문에 그런 거라고 저희가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아까 말씀드렸던 엠패시티는 이제 전류 밀도인데요. 얼마나 더 많은 전류를 흘릴 수 있느냐 했을 때 구리 와이어에 비해서 저희가 이제 제조한 최종적인 그래핀이 합성된 형태의 구조에서까지 점점 더 이렇게 증가하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고요. 그에 반해 이제 그 밀도는 절반 이하로 줄였기 때문에 경량성은 저희가 2배 이상 저희가 그 경량화 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에 반해 이제 전도성도 실제로 저희가 구리 금속에 아무래도 여기보다 사실 더 높게 나온 거는 열 처리를 하면서 좋아지는 어떤 특성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감안을 한다면 실제로는 거의 차이가 없다는 걸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구조는 내부에 CNT가 있고 구리가 있고 제일 마지막에 그래핀이 코팅된 형태로 저희가 제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애초에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전도성과 전류 밀도 이 두 가지를 만족하기 위한 연구를 하는 게 저희가 어떤 목표였는데, 실제로 기존의 어떤 연구 결과들에 비해서 전도성과 그 전류 밀도를 증가시킨 것을 고루고루 증가시킬 수 있다는 걸 저희 어떤 연구 결과를 통해서 가능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기존에는 한 가닥만 가지고 저희가 이제 측정을 했는데요. 2가닥, 3가닥, 5가닥 이렇게 여러 가닥으로 꼬아서
꼬았을 때도 이 특성들이 잘 발현이 되는지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실험을 했는데, 그랬을 때 여기 그 노란 색깔로 보이시는 같은 경우에는 그 저희가 실제로 구매한 16마이크로 정도 그 다이아미터를 가지는 와이어 전선을 가지고 꼬았을 때이고요. 저희가 이제 검정색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만든 와이어를 가지고 한 건데, 실제로 이거 지금 여기서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그러니까 눈으로 보시기엔 단순 비교는 좀 어렵지만 여러 가닥을 꼬았을 때 기존의 구리 금속에 비해서 저희가 만든 거를 꼬았을 때가 성능이 그 여러 가닥을 꼬아도 성능이 떨어지지 않고 잘 증가한다는 걸 확인을 했는데, 저희가 이제 거기서 생각하는 하나의 메커니즘은 구리 같은 경우에는 와이어를 저희가 꼬을 때 그 계면에서 서로가 이렇게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이거 마찰이 일어나면서 표면을 서로가 서로를 상하게 하는 그 표면이 어떻게 보면 스크래치가 나면서 거기가 그 저항이 되고, 그런 저항적인 부분에서 성능이 어느 정도 좀 디그레데이션 일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에 반해 그래핀이 이제 코팅된 구조체인 것 같은 경우에는 그래핀은 실제로 그 마찰력이 거의 없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맨들맨들합니다. 실제로 그래핀이 합성되어 있는 어떤 구리 포일 같은 것을 저희가 그 만지게 되면 굉장히 이렇게 미끌미끌하게 하게 되는데, 마찰력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꼬임 공정에 의해서도 그 인터페이스에서 발생되는 어떤 기계적 결함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특성이 나오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요. 예, 그래서 마지막에 저희 이제 정리를 하자면, 결국에는 어떤 단일 구리 금속 전선을 어떤 특성을 좀 더 개선을 하면서 경량화를 할 수 있는 방식은 결국에는 탄소 소재하고 복합화 했을 때 가능하다라는 게 저희가 이제 연구를 하면서 내린 결론이고요. 앞으로도 이런 쪽 관련해 가지고 연구 개발을 통해 가지고 실제로 좀 리얼 필드에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연구 개발을 뭐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어떤 기업에서는 좀 관심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컨택 해오는 기업들도 있는데요. 하여튼 그런 이제 기업들과 통해서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 실제 좀 활용성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마지막 바람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아주 제 시간에 끝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금 플로어에서 질문 좀 계신가요, 우리 학생들? 예. 질문해 주시오. 크게. 네. 그 사실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인데요. 누구한테 가장 질문을 많이 받냐면 기업에서 가장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다 좋은데 얼마냐? 그래서 얼마면 그 만들면 얼마면 되는데 단가, 이 얘기를 가장 많이 듣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건 항상 똑같이 말씀드리거든요. 무슨 소재든 처음 났을 때는 항상 비쌌고요. 이 소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기업들이 점점 많아지고 이것을 만들기 위한 기업들이 많이 생기다 보면 경쟁에 의해서 가격은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에는 상용화를 가기 위한 가장 큰 걸림돌은 가격입니다. 이 가격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 거냐. 제가 생각할 때 후공정에서 가격은 그리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제일 앞단인 CNT 섬유를 얼마나 값싸게 만드는 기업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발생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이런 형태의 기술을 활용해서 그 실제 리얼필드에 활용될 수 있는 확률이 점점 더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현재 이런 CNT 섬유를 그 뽑아서 만들어서 파는 회사가 굉장히 작은 기업밖에 없고요. 결국에는 아직까지는 리서치적인 랩 스케일의 필드에서만 이것들을 그 돈 주고 사서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점점 관심이 많이 가지는 기업들이 나오고 있으니 앞으로 그런 것들이 해결이 된다면 상용화 쪽으로 가는 게 좀 더 쉽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질문 없으세요? 네, 시간이 다 됐으니까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네. 그래서 다음 연자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연자는 똑같이 키스트에 문병준 박사님께서 이거 PPT 올려드려.
지금 온라인 상에는 72명이 접속해 계십니다. 여러분들 그 온라인에 접속해 계신 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안내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오전에 2강좌 그리고 오후에 2강좌, 5번째 강좌는 없습니다. 오전 2강좌, 오후 2강좌가 여러분들 지금 그 안내문에 나가 있는 여러분들 그 아프리카 TV 주소에 녹화 파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녹화 파일을 받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PPT가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들한테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한글 파일에 얹은 PPT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문병준 박사님께서 강의를 시작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3시까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방금 소개받은 키스트의 문병준입니다. 일단 제가 발표에 앞서서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강기성 교수님 그리고 윤정우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또한 이 행사를 진행하고 계시는 이 스태프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하며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지금 사실 박사를 졸업한 지 이제 막 2개월 정도 됐어요. 그래가지고 처음 이런 자리에서 발표를 하는 거여서 상당히 긴장도 되고 그런데 좀 40분 동안 열심히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그래핀 콘돔닷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릴 거고 그거에 대한 어떤 간단한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퀀텀닷이라는 거는 지금 최근에는 이제 TV, 삼성에서 특히 이 퀀텀닷 TV가 나오면서 좀 대중들에게 많이 좀 인지가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이런 퀀텀닷에 대한 것에 대한 어떤 정의가 사람들이 많이는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래핀이라는 소재는 또 사람들이 뭐 TV 뉴스에서나 이렇게 많이 접하게 되지만 또 그래핀 퀀텀닷이라는 이 하나의 용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많은 이제 사실 이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분야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그래핀 콘돔닷이 연구가 진행되고는 있지만 이미 한 10년, 20년 전부터 비슷한 물질들이 계속 개발되어 왔고 이에 대한 물질의 특성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최근에 연구의 방향 중 하나가 이런 그래핀 콘돔닷이 사실 그래핀이라는 소재는 탄소와 수소로만 이루어져 있지만 이런 퀀텀닷은 옥시전이나 또한 그것을 좀 더 특성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이종 원소인 질소나 붕소나 환각 같은 소재 그 원소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오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은 그래핀 퀀텀닷에 대해서 그 간단한 설명을 시작으로 제가 오늘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핀 퀀텀닷은 아주 작은 사이즈, 즉 나노 사이즈의 그 물질로서 이러한 물질들은 그래핀과 유사하게 sp2와 sp3가 혼재되어 있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엣지 부분에는 펑셔널 그룹들이 존재를 하게 되면서 원래는 그래핀은 약간 금속 성질이나 도체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면 이 물질들은 밴드갭이 열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발광이나 그런 특성들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재미있는 것은 이 사이즈에 따라서 이런 광합 특성이 변화된다는 것은 좀 많이 알려져 있고요. 근데 이러한 그래핀 콘돔닷은 다른 그 무기물 콘돔닷에 비해서 좀 장점이라고 한다는 것은 일단은 소재 자체의 가격이 매우 저렴하고 또한 생체의 어떤 반응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안정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물에도 잘 녹고 또한 환경적으로 상당히 친화적인 소재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최근에 LED나 포토 카탈리스트 그리고 센서 그리고 바이오 이미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되고 있는 소재입니다. 이러한 그래핀 콘돔닷은 다음과 같이 크게 두 가지의 방식으로 합성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탑다운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벌크한 약간 CNT 소재일 수도 있고 아니면 파이버 소재일 수도 있고 아니면 숯이나 아니면 석탄과 같은 소재를 잘게 쪼개는 방식으로 만드는 방식입니다. 이에 반해 바텀업 방식은 이러한 큰 소재가 아닌 아주 작은 유기물에서 시작해서 레고를 조립하는 것처럼 하나하나씩 그런 그래핀의 구조를 만들어가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들을 뭐 구체적인 예는 다음과 같이 탑다운 방식의 경우에는 레이저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염이나 혹은 산 아니면 전기화학적으로 분해하는 이러한 반응들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러한 반응들에 가지고 있는 단점은 사실 반응 자체는 매우 간단하게 진행을 할 수 있지만 그 표면에 있는 어떤 펑셔널 그룹, 기능화 그룹들을 조절하기가 어렵고, 또한 산이나 염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정제해야 되는 그런 공정도 진행을 해야 됩니다. 또한 이러한 공정들을 진행하면은 자연스럽게 그런 저희가 얻어낼 수 있는 수율이 줄어들기 때문에 좀 단점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바텀업 방식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염이나 산 같은 것들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정제에 대한 이슈는 많이 사라졌으나, 이게 아무래도 앞서 말씀드린 탑다운 방식들은 어느 정도 그래핀의 결정을 가지고 있는 소재들을 사용한다고 볼 수 있지만, 해당 방식의 경우에는 그냥 아모포스한 무정형에 가까운 그런 유기물질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핀 구조를 가지기 위해서는 고온의 공정들이 필요하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약간의 단점은 존재하게 됩니다. 이러한 그래핀 퀀텀 닷은 결국에는 그래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친환경적이고 다른 뭐 카드뮴 셀레나이드나 뭐 PBS 이러한 퀀텀 닷에 비해서는 친환경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소재들을 좀 더 어플리케이션에 적용해 보고자 하는 연구가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이러한 그래핀 콘돔 닷을 만들고 난 후에 이 물질들을 다양하게 특성을 변화시킴으로써 각각의 적합한 어플리케이션에 적용하는 그러한 것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럴 때 컨트롤하게 되는 것은 다른 퀀텀 닷과 비슷하게 어떤 디멘전을 조절한다거나 아니면은 화학 구조를 조절함으로써 이러한 성질을 변경시켜 그거에 맞는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 중에 특히 많이 사람들이 선호하는 방식은 바로 케미컬 방식을 통해서 그러한 물질의 화학 구조를 변형시킴으로써 다양한 특성을 변화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화학적인 어떤 변화를 통해서 그 물질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전자적인 구조라든지 아니면 전자가 이동하는 어떠한 그런 메커니즘을 조절한다든지, 혹은 그 물질이 가지고 있는 어떤 반응에 대한 활성도라든지, 또 혹은 그런 어떤 세포 내에서 그리고 체내에서의 그런 안정성 등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전체적인 이런 화학 구조를 변형시키는 연구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자들이 지금도 많이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학 구조를 변형시키는 방법은 GQD를 합성하는 데 있어서 다음과 같은 4가지 방식이 크게 존재하게 됩니다. 첫 번째 방식은 탑다운 방식에서 유래되는 것으로서 벌크한 소재를 일단 부셔서 GQD를 만든 후에 여기에 추가적으로 어떤 어디티브를 첨가해서 어떤 케미컬 구조를 변형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와 다르게 이미 이러한 이제 어디티브를 첨가하는 것을 좀 어떤 후속 공정을 또 진행해야 되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 헤테로 아토미 미리 이종호소가 들어있는 어떤 벌크 소재를 부시는 방법도 존재하게 됩니다. 이에 반해서 이제 바텀업 방식의 경우에는 GQD를 만들고자 했던 프리커서와 어디티브를 같이 첨가해서 GQD를 만드는 방식이 있고, 또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헤테로아토미 도핑된 프리커서를 직접 사용해서 GQD를 합성하는 방법도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예시로 가져온 것들을 보여드린다면, 일단은 탑다운 방식 중에 일단은 이런 벌크한 소재를 이용해서 GQD를 만든 다음에 이 GQD를 다양한 이런 아민 처리를 해서 이렇게 나이트로젠이 들어있는 GQD를 합성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어떤 FTIR을 보게 되면은 다양과 같이 질소가 이렇게 도핑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또한 어떤 광 특성, 특히 발광 특성을 보았을 때도 상당하게 픽의 인텐시티라든지 픽의 위치가 변경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탑다운 방식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응 시간도 어느 정도 많이 들게 되지만, 또한 이런 정제 공정에 대한 이슈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일드가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을 조금 대체하고자 하는
그 연구 방법들이 이제 많이 개발되었는데요. 그 중에 앞서 말씀드린 바텀업 방식을 통해서 만드는 것 중에 이런 시트릭 엑시드라는 올게닉 프리커서에 우레아라는 소재를 같이 첨가해서 GQD를 만들 경우에 질소가 도핑되는 그 GQD를 만들 수 있고, 또한 반응 시간이 아까보다는 좀 더 현저하게 줄어드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 또한 정제 공정이 앞서인 어떤 엑시드를 많이 사용하는 방식에 비해서는 좀 줄어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식에서도 단점은 존재하는데, 바로 이렇게 어떤 나이트로젠을 많이 도핑하기 위해서는 반응 시간을 길게 증가시켜줘야 되는데, 이렇게 반응 시간을 증가시켰을 때 당연히 도핑 레이셔는 증가하지만 그와 같이 바텀업 공정에서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서 사이즈도 같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원하는 사이즈의 GQD를 얻을 수 없게 되고, 또한 이러한 사이즈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퀀텀 닷에서는 이 사이즈에 따른 또 그런 광학 특성이 변화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오리진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들의 단점을 극복하고자 저는 이제 추가적으로 다른 연구들을 진행했는데, 앞서 그 발표를 드리기 전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탑다운 방식과 바텀업 방식에는 이러한 방식들이 존재하고, 제가 말씀드렸던 그 탑다운에서 공정을 두 가지 공정을 진행했던 방식들은 다음과 같은 장점도 있지만 이런 리액션 타임이라든지 그리고 정제 공정을 진행을 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고, 또한 더블 프리커서 방식을 통해서 할 때에는 정제도 어느 정도 진행을 해야 되지만 또 바텀업 공정에 좀 단점이라 알려져 있는 어떤 결정성이 그래피티제이션이 되어 있는 그런 카본 구조가 좀 적게 생성되기 때문에 그러한 단점이 또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발표 드릴 거는 이런 헤테로 아토미 도핑된 GQD를 얼마나 더 간편하게 만들 수 있고, 또한 결정성을 얼마나 더 증가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이에 대해서 어플리케이션을 적용했을 때 어떤 특성이 나타났는지에 대해서 발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가장 직관적인 방법이었던 그 탑다운 방식, 즉 아까 말씀드렸던 산을 이용해서 쪼개는 방식으로 GQD를 합성을 했을 때 이거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선택했던 소재는 그 탄소 섬유 중에 하나인 펜파이버라는 소재를 사용했습니다. 이 펜파이버는 폴리알크릴로 나이트릴이라는 그 폴리머를 고온에서 탄화시켜서 만든 파이버인데요. 이 파이버도 이제 그래핀 구조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때 이 파이버를 90도에서 그 산을 이용해서 쪼개게 되면 다음과 같은 GQD를 합성할 수 있게 되었고요. 또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학 그 구조, 이런 케미컬 조성을 변화시키기 위해 제가 선택했던 방법은 다른 공정은 변화시키지 않고, 왜냐하면 다른 공정을 변화시켰을 때 뭐 사이즈나 이런 것들이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펜 파이버 자체가 그 탄화하는 공정의 온도에 따라서 그 나이트로젠의 함량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착안해서 이러한 다른 소재, 같은 소재이지만 탄화 온도만 달라져 있는 소재를 이용해서 나이트로젠을 조절하는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합성을 했을 때 두 GQD 모두 어떤 이미지상으로도 거의 비슷한 사이즈인 4.3나노 정도의 사이즈에 가진 GQD가 합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두께 또한 2나노미터 이하, 2나노 정도면은 한 3층에서 많으면 4층 정도의 이하의 GQD가 합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이미지에서 볼 수 있었던 레티스 파라미터는 0.34나노미터에 해당하는 파라미터를 볼 수 있었는데, 이 002의 0.34나노미터는 그래핀과 그래핀 사이의 간격이 보통 이 정도 수치가 된다고 하였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나노 정도의 사이즈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다음과 같은 파라미터가 보이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우선 그래서 이제 합성된 GQD에 과연 케미컬이 컴포지션이 얼마나 조절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엑스페이스를 측정을 했고, 엑스페이스를 측정해 본 결과 이렇게 나이트로젠과 옥시전이 이렇게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케미컬 컴포지션뿐만 아니라 나이트로젠이 이제 GQD 안에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도 확인해 본 결과 조금 다른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GQD의 그 파이버가 2800도에서 탄화가 될 경우에는 그 나이트로젠의 함량이 상당히 줄어들게 되면서 안정하지 못한 구조로 붙어 있는 나이트로젠들이 그 가스로 이제 날아가기 때문에, 가스로 제거가 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안정한 구조로만 남아 있는 나이트로젠이 GQD로 합성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그
구조적인 차이를 보이게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GQD의 특성 중에 이제 결정성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확인하기에는 가장 좋은 거는 이런 라만이나 넵삽스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두 소재 모두 이미 고온에서 그 열 처리가 되어 있는 소재이기 때문에 GQD를 합성할 때 산을 사용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그런 그래피티제이션이 된 그 구조를 확인할 수 있었고요. 또한 이렇게 이제 조금씩 존재하는 이 디펙트 같은 경우에는 어떤 구조적인 디펙트도 있고 베이컨시가 존재할 수도 있고 또한 주변에 옥시전 펑셔널 그룹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영향이라고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화학 구조를 변형시켰을 때 어떤 광학 특성이나 이런 것들이 변화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들을 측정을 하기 위해 업섭션이나 어떤 그 발광 특성을 우선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업섭션 특성을 확인해 봤을 때 이러한 픽의 변화를 이렇게 관찰하실 수 있는데 이러한 픽들은 230나노미터 정도에서 나오는 픽과 265나노, 285나노에서 나오는 이 픽들은 좀 다른 오리진을 가지고 있는데요. 230나노 같은 경우에는 그래핀 코어에 의한 어떤 그래핀 구조에 의해서 발생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265, 285나노에서 나오는 추가적인 그 빛의 흡수는 그 주변에 있는 펑셔널 그룹에 의해서 변형된 어떤 그 에너지 스테이트에 의해서 발생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향성은 이런 PL의 특성을 확인할 수 있는 이 PLE 스펙트럼에서도 유사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광 특성에서도 다음과 같이 크게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GQD에 나이트로젠이 많이 함유되어 있던 구조에서는 좀 더 레드시프트하는 경향성을 확인할 수 있었고 또한 그 전자들이 그 빛을 발광할 때 빛을 발광하는 어떤 그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간 동안에 빛을 발광을 하느냐라는 그런 것 차이를 보는 장비인데 이거를 타임 리저브드 PL이라고 합니다. 이 장비를 보았을 때도 어떤 전자의 수명이 이 GQD에 따라서 어떤 케미컬이 조성이 다른 GQD에 따라서 특성이 좀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이 GQD의 구조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학적인 구조가 차이가 난다는 것을 확인을 했는데 이것들이 어떤 광학적인 특성에도 영향을 끼쳤구나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사실 증명하기 위해 저희가 이론적인 계산도 진행을 했고 그래서 이러한 이론적인 계산을 바탕으로 했을 때 이러한 나이트로젠 즉 헤테로아톰이 도핑된 GQD가 좀 더 광학 특성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했고 또한 이러한 함량들이 이러한 영향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런 광학적인 특성이 차이가 날 수 있다. 같은 원소가 들어있더라도 이 원소의 함량에 따라서 그 차이가 날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그래핀 퀀텀 닷을 이용해서 그럼 어느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면 좋을까라는 걸 생각을 했을 때 제가 이제 기존에 연구했던 솔라셀 연구에 좀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GQD라는 게 결국 빛을 흡수할 수 있고 또한 어느 정도의 어떤 그 전기를 어느 정도 차지를 흘러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태양전지 중에서 태양전지의 어떤 인터레이어 그 빛을 흡수해서 전하를 만드는 층이 아닌 그 전자들이나 전공들을 전달해주는 그 전달층에 좀 소량 섞어서 활용해 보는 것을 했는데 그러한 GQD를 활용하지 않고 사용했던 그냥 홀 트랜스포트 레이어인 PWS를 순수하게 사용했을 때는 7.5%의 효율이 나왔지만 여기에서 이제 GQD 1200도에서 열 처리했던 GQD를 그 파이버를 이용해서 만든 GQD의 경우에는 최고 8.5%까지 효율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때 주로 증가했던 것은 다음과 같이 커런트 값이 주로 증가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커런트 값은 옆에 있는 EQE 커브에서도 정확히 그런 경향성을 나타냅니다. EQE가 결국에는 차지가 얼마나 어떤 파장대에서 차지가 얼마나 형성될 수 있느냐를 평가하는 스펙트럼인데 이러한 특성에서 봤을 때에도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디에서 차지가 이런 커런트가 증가할 수 있는 오리진이 되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을 때 결국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GQD가 어느 정도 빛을 흡수할 수 있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액티브 소재, 광활성층으로 사용하는 소재가 흡수하지 못했던 빛을 엑스트라로 좀 더
흡수를 한 후에 유효한 전하를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특성이 발현이 된다는 것은 결국에는 빛을 흡수한 후에 그 전자들을 다른 쪽으로 전달을 잘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전달되는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타임 리로드 PL을 통해서 일렉트론의 어떤 수명을 측정을 해본 결과 GQD만 사용했을 때에는 2458 피코생크인 반면에 그 전자를 받을 수 있는 물질을 같이 그 레이어로 깔았을 경우에는 1437 피코세크의 그 수명이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전자들이 다른 층으로 잘 빛을 흡수한 후에 다른 층으로 잘 전달했을 수 있다. 즉 그래서 유효하게 전류 밀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했고, 또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GQD가 그 전공에는 이런 수성층으로 사용됐다고 했는데, 그때에는 이제 직접적으로 전하를 내는 건 아니지만 광활성층에서 생성된 전하가 잘 전달되는 역할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걸 측정을 해보았고, 다음과 같은 이퀘이션으로 계산해 본 결과 홀 모빌리티도 다음과 같이 기존의 피다 PSS를 사용했을 때 그 솔라셀에 대비 5배 정도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그러한 특성들로 인해서 GQD를 합성을 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방식은 산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런 정제의 이슈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정제의 이슈를 좀 더 줄여보고자 바텀업 공정을 이용한 GQD를 합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제가 사용했던 거는 이 퓨말로 나이트릴이라는 그 프리커서를 이용해서 GQD를 합성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시트릭 엑시드, 글루타믹 엑시드, 글루코스 등이 이제 보고가 되었었는데, 이러한 소재들을 저도 당연히 합성을 해보았고, 그런 합성을 한 소재들이 문제점은 앞서 그 탑다운 공정으로 합성했던 거에 비해 정도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상성을 상당히 띄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정제의 이슈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했었습니다. 하지만 퓨말로 나이트릴의 경우에는 GQD를 합성한 후에도 7에서 8 사이에 그 pH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추가적인 정제 이슈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GQD를 합성했을 때 어떤 표면 이미지를 확인했을 경우에도 근데 사이즈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5나노 이하의 균일한 사이즈의 GQD가 합성이 되었고, 또한 두께도 아까 앞서 탑다운에 비해서도 오히려 더 그 두께가 현저하게 줄어든 형태의 GQD가 합성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앞에서는 그 그래핀과 그래핀 사이의 어떤 간격에 대한 그 레티스 파라미터가 존재했다면, 해당 GQD에서는 그런 것보다는 이 그래핀 구조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 카본과 카본 사이의 그래핀 구조 내에서의 카본과 카본 사이의 그 거리인 0.243 나노미터에 해당하는 수치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XPS를 측정을 해보았을 때도 앞서 특성과 유사하게 나타냈고, 또한 나이트로젠이 잘 도핑이 되었고, 다음과 같은 피리딘 그리고 쿼터너리 그리고 피리도닉 구조가 다음과 같은 레이시오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정성에 대해서는 넵삽스로 측정이 가능했고, 또한 그 시트릭 엑시드나 글루타믹 엑시드, 글루코스에 비해서도 훨씬 더 이 수치가 높을수록 결정성이 되게 낮다라는 걸 의미하게 되는데, 결정성이 훨씬 좋은, 그러니까 그래핀 구조가 더 잘 발달한 GQD가 합성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광합 특성은 앞서 말씀드렸던 거랑 유사하게 그 227나노에서는 그런 그래핀 구조 내부에서의 어떤 업섭션이고, 또한 이 엣지의 영향을 받아서 좀 더 장파장에서도 흡수가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으며, 에미션도 다음과 같이 보통 그래핀 퀀텀 닷이라고 했을 때 400에서 500나노 사이에서 빛이 많이 그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러한 유사한 특성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TRPL 같은 경우에는 그 일렉트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렉트론의 수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데, 아까 앞서 GQD에 대해서 수명을 말씀드릴 때 2나노에서 3나노 정도의 그 세크 정도의 수명이었다면, 해당 GQD 경우에는 퓨말라이트릴이라는 어떤 물질이 바텀으로 만들어지면서 표면이 상당히 많이 개질이 되게 됩니다. 엣지의 펑셔널 그룹들이 많이 달라붙게 되는데, 그로 인해서 좀 더 라이프 타임이 증가한 어떤 GQD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GQD도 동일하게 어떤 솔라셀에 적용했는데, 이번에는 그 앞서 말씀드린 전공 수송층이 아닌 액티브 소재와 같이 블렌딩해서 GQD를 넣어서
한번 솔라셀을 제작을 해보았습니다. 이때도 이렇게 커런트가 상당히 향상하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이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유사하게 어떤 빛을 서브로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증명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GQD만 있을 때에 대비 이러한 어떤 GQD에서 나오는 차지를 받아들일 수 있는 억셉터와 같이 섞었을 때 원래는 에미션이 GQD에서 이렇게 PL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차지가 전달되면서 에미션이 거의 나타나지 않게 되었고 또한 전자의 어떤 수명을 측정했을 때에도 그 단일 소재로 있을 때에는 어느 정도 7.9 나노세크의 어떤 수명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 전하를 받을 수 있는 소재랑 섞었을 때에는 0.4 나노세크로 줄어드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이 물질이 어떤 전하의 어떤 추가적인 생성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이것들을 그 전하를 받는 물질에 잘 전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GQD의 어떤 특징이 이런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 적용될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근데 일단은 이제 서머리를 이제 중간에 제가 준비했는데요. 일단 앞서 말씀드린 펜파이버를 이용해서 GQD를 합성할 경우에는 일단 원스텝으로 합성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고 또한 이 펜파이버 자체가 그래핀 구조가 잘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피제이션도 잘 되어 있고 또한 케미컬 모듈레이션도 뭐 온도 열 처리를 한 파이버를 사용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절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산 정제 공정에 대한 이슈 때문에 조금 추가적인 어떤 좀 해결책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요. 이 바텀업 방식은 원스텝으로 할 수 있고 또한 그 정제 이슈에 대한 것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화학적 구조를 변형시키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 공정에서는 온도나 반응 시간을 조절해야만 가능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사이즈도 커지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원하는 균일한 사이즈의 GQD를 얻으면서도 화학적 구조가 다른 그리고 광학적 특성이 다른 이러한 GQD를 만드는 추가적인 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저는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게 오늘 좀 연구 내용을 발표드리는 것 중에 약간 좀 더 최신 연구 내용이고 좀 더 주된 연구 내용인데 이러한 GQD를 사이즈도 균일하지만 화학적 조성이나 어떤 광학적 특성이 상당히 다른 GQD를 만드는 거 이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연구의 모티베이션은 기존의 GQD를 합성하는 방식은 합성과 분석을 계속 반복하면서 원하는 화학적 구조 그리고 광학성 특성을 가지는 GQD를 합성하는 그런 방법을 선택하기 때문에 시간과 어떤 그런 노력이 많이 들게 됩니다. 하지만 저는 그래서 이것들을 좀 더 해결하고자 화학적 조성과 광학적 특성을 미리 예측한 후에 내가 이러한 물질을 이용해서 GQD를 합성했을 때 나는 이러한 정도의 화학 조성이 나올 거야. 그리고 이 정도의 위치에서 픽에서 업소션이나 에미션이 나올 거야를 예측할 수만 있다면 좀 더 이러한 시간적인 것들을 줄일 수 있고 좀 더 어플리케이션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연구를 진행할 수 있을까 해서 제가 이러한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킴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는 결국에는 이 퓨말로나이트를 동일하게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퓨말로나이트릴이 다음과 같은 두 공정이 경쟁적으로 일어나면서 GQD가 합성이 되게 되는데 이때 사용하는 다양한 솔벤트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솔벤트들이 직접적으로 반응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이 반응의 어떤 반응의 메커니즘을 조절할 수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게 되었고 그 연구 내용이 바로 지금 오늘 발표드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제가 지금 하나만 이미지를 가져왔지만 논문상에는 이러한 다양한 솔벤트를 사용했을 때도 균일한 사이즈인 GQD가 합성되고 또한 다음과 같이 결정성이 상당히 뛰어난 GQD가 합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솔벤트들을 변형시켰을 경우에 일단 케미컬적으로 이러한 그 나이트로젠과 옥시전이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또한 카본과 카본 내의 어떤 구조도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나이트로젠과 옥시전이 지금 역순으로 지금 변화하게 되는데 나이트로젠이 증가하게 되면 옥시전이 감소하는 이러한 영향을 보게 되는데 이는 퓨말로나이트릴이 하이드롤리시스 반응을 진행하게 되면서 다음과 같이 아마이드 그리고
카르복실 그룹으로 변화하게 되는 이런 것들이 조절되면서 이러한 특성이 화학적 특성이 변화하지 않았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고, 이를 이론적으로 증명하고자 저는 계산을 조금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솔벤트가 일단은 우선 솔벤트가 직접적으로 반응에 참여하는 건지 아니면 약간 카탈리스트처럼 작용하는지를 먼저 확인해 본 결과, 반응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기보다는 반응을 조절하는 조절자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 또한 이때의 이 조절을 진행할 때는 이제 이 솔벤트가 이 나이트릴 그룹, 이 N 그룹에 약간 논코블런트로 달라붙어 있게 되는데, 이때에 이제 이쪽에 이제 일렉트론들이 당겨져 있기 때문에 여기가 반응성이 이제 좋아지게 됩니다. 이때 솔벤트가 반응에 참여하느냐 아니면은 보통의 하이드롤리시스 반응들이 사용하는 워터나 모이스처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되느냐라는 것을 확인해 본 결과, 결국은 이러한 백그라운드 모이스처가 반응을 일으키게 되고, 솔벤트는 단순히 이러한 반응성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리액션 패스웨이를 계산을 통해서 증명해냈고, 또한 이때의 각각의 그 스텝들에 대한 깁스 프리 에너지를 계산한 후에 이 깁스 프리 에너지 중에 에너지 배리어가 큰 부분들을 환산해서 다음과 같은 플러스로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환산된 플러스는 나이트로젠과 오시전의 레이쇼에 따라서 이 깁스 프리 에너지가 이러한 경향성을 보인다라는 걸 확인을 했고, 이러한 지금 모델이 다른 솔벤트에서도 진짜로 활용이 될 수 있을까를 추가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모델을 그대로 사용한 채로 추가적인 실험을 진행을 해본 결과 세 가지 솔벤트가 그대로 이 레이시오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략이, 이러한 GQD를 우리가 이 에너지만 바로 계산을 할 수 있으면 충분히 대략 나이트로젠과 옥시전의 레이시오를 확인을 하고 합성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전략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광학 특성을 측정해 본 결과, 지금은 이제 너무 그래프들이 많으면은 좀 지저분해서 각각 극단에 있는 나이트로젠이 함량이 제일 적은 물질과 나이트로젠 함량이 제일 많은 물질에 대한 비교를 해봤는데, 이렇게 업소션도 상당히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했고, PLE 스펙트럼에서도 유사하게 크게 차이 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이제 광학적 특성을 확인했을 때에도 PL 에미션에서 픽 시프트라든지 아니면 픽의 어떤 그 반치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했고, 또한 빛을 쬐주면서 이제 익사이테이션 하는 그 웨이브랭스를 조절함에 따라서 에미션이 시프트되는 정도도 이 물질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각 파장별로 퀀텀 일드도 이 상당하게 다른 차이점을 보이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일렉트론 디케이의 커브도 나이트로젠 함량이 증가할수록 다음과 같이 4.3 나노세크에서 10.8 나노세크까지 이렇게 변화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옵티컬 프로퍼티가 변화되는 것이 케미컬 그룹의 변화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라고는 이야기는 했으나, 실제로 우리의 모델에서도 그것이 적용하는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 추가적인 계산을 진행을 했고, 저희 GQD에서 나타날 수 있었던 특이한 펑셔널 그룹 중 하나인 이 아마이드 그룹과 이 퓨마르 나이트릴이 패시베이션 되면서 나타나는 이 롱체인 아마이드 그룹들이 다음과 같이 좀 더 장파장 쪽에서 빛의 흡수를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증명을 했고, 또한 에미션에서도 이런 아마이드 그룹들이 기존의 그냥 GQD나 뭐 카복실 그룹이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 상당히 장파장에서 에미션이 나타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시프트 되는 정도 또한 이러한 아까 차이가 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저희가 알고 있는 그 레드 엣지 이펙트에 의해서 다음과 같은 이퀘이션에 의해서 증명될 수 있고, 또한 이 이퀘이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라운드 스테이트와 익사이티드 스테이트, 즉 빛을 흡수하기 전에 물질의 상태와 빛을 흡수하고 난 후의 물질의 상태가 다음과 같이 기하학적으로 변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그 변형 정도가 차이가 날수록 에미션이 이 빛의 그 스톡 시프트 하는 정도가 증가하게 되는데, 이때 아마이드 그룹이 그러한 정도가 크다는 것을 계산적으로 증명함으로써 이러한 특성도 아마이드 그룹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GQD의 다양한 광학적인 특성 차이를
어플리케이션의 적용을 간단하게 해보는 연구를 하려고 광촉매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해했던 물질은 로다민 B와 유릭 엑시드라는 물질을 분해를 진행을 했고, 다음과 같이 그 소재에 따라서 분해 속도가 달라지는 걸 확인했는데, 지금 보면은 일단은 분해 속도가 로다민 B가 유릭 엑시드보다 분해 속도가 빠르다는 것을 확인을 했는데, 이는 이 지금 반응이 시작될 때, 이 분해가 시작되는 이 애텀들의 어떤 반응성을 계산을 해서 진행을 해본 결과, 반응성이 로다민 B가 훨씬 그런 라디칼에 의한 반응이 더 취약하다라는 것을 이론적으로 계산을 했고, 이것들이 실험점 결과와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가 다음과 같은 EPR 스펙트럼, 즉 이 EPR 스펙트럼이라는 게 결국 이 라디칼이 얼마나 많이 생성됐느냐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인데, 이 나이트로젠 함량이 크고 그 업섭션이 좀 더 장파장에서 있었던 이 NGBE라는 물질이 좀 더 라디칼이 많이 생성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지금 이 실험은 앞서 지금 그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400나노미터 이상의 빛, 즉 앞서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파장 쪽, 그 아마이드 그룹의 흡수 쪽을 좀 더 노리고 진행을 했던 연구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결국에는 이 아마이드 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 광학적인 흡수 능력을 변화시킴으로써 어떤 분해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영향을 끼쳤고, 또한 이 그래핀 구조 내에 이렇게 존재하는 나이트로젠의 경우에는 이 나이트로젠의 함량 중에 이 피리딘과 이 쿼터너리의 함량, 그리고 아민, 이런 것들의 변화가 어떤 식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계산을 해본 결과, 일단 쿼터너리 나이트로젠의 경우, 즉 지금 DW에 비해서 쿼터너리 나이트로젠의 경우에 조금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이 쿼터너리 나이트로젠의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반응을, 이런 광분해 반응을 일으키는 사이트는 아니지만 그 높은 일렉트론 네거티비티에 의해서 일렉트론들이 잘 이렇게 엣지 쪽으로 잘 흐를 수 있는 어떤 브릿지 역할을 해준다는 것을 확인을 했고, 또한 이제 피리디닉 나이트로젠은 이렇게 일렉트론들이 잘 당기는 역할도 하겠지만 그 주변에 있는 이 카본 아톰들이 강력한 루이스 베이스 역할을 한다는 것을 계산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결국에는 강한 루이스 베이스가 된다는 것은 주변에 있는 옥시전이나 수분을 잘 이쪽으로 어드접션 시킬 수 있다는 것이고, 이 어드접션된 옥시전이나 그 수분 입자들이 결국에는 라디칼화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어떤 에이전트로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러한 에이전트들이 좀 더 많이 형성될 수 있도록 조절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어떤 이 퓨말라이트를 솔벤트 카탈리스트 시스템을 이용해서 이런 케미컬 그룹들을 조절하는 연구와, 또한 이를 통해서 광학적인 특성을 변화시키는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구들을 정리를 해보면 결국에는 이제 기존의 방식 중에 이제 헤테로아톰이 도핑된 것들을 이용을 해서 그한 소재를 이용해서 지큐들을 만들기도 했고, 또한 이 헤테로아톰이 도핑된 올게닉 프리커서를 이용해서 GQD를 합성했고, 이들 좀 더 모듈레이션 해보고자 다음과 같은 어떤 솔벤트 카탈리스트 시스템을 이용해서 이제 나이트로젠 함량을 조절하는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 그러면은 처음에 합성을 했고, 또한 이제 이러한 케미컬 나이트로젠이나 이런 것들을 도핑을 조절을 했다면, 궁극적으로 이제 이 연구를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은 바로 이제 아키텍처링으로 나가야 된다. 즉 지금 현재로는 이러한 헤테로 아톰이 도핑된 프리커서에 한정돼서 GQD를 합성을 했지만, 여기에 새로운 또 원소를 제가 프리커서를 넣었을 때 과연 우리가 그냥 단순히 이 물질들을 첨가를 해서 당연히 아웃풋이 나왔을 때 이러한 물질들이 들어가겠지가 아니라, 이러한 각각의 케미컬 그 구조들이 이러한 하나의 GQD의 헤테로아톰이 도핑된 GQD의 하나하나의 구성 요소를 영향을 시켜줌으로써 제3종 원소, 제4종 원소가 그 원하는 위치에 원하는 조성으로 이렇게 조절될 수 있는 그러한 연구로 발전시키려고 지금 최근에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 또한 또 다른 자리가 만들어진다면 그때는 이러한 내용들도 같이 발표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저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지켜주셔서 시간을 잘 지켜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 플로어에서 질문이 계신가요?
예, 질문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하여튼 10분 늦게 시작했는데 한 10분 늦게 끝났으니까 제대로 끝난 것 같습니다. 온라인 상에 지금 몇 분이나 오셨나? 75분 정도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후 시간에 오전 시간에 한 140분 정도 145분 정도 오셔가지고 여러분들 그 대단히 감사했습니다. 이제 저는 수업을 지금 대부분이 아프리카 TV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강좌도 온라인하고 같이 병행을 하는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연자 오늘 네 분이 아주 상당히 잘 해주셨습니다. 시간도 잘 맞춰주시고 내용도 아주 굉장히 좋았다고 이제 자평을 합니다. 저희들이 10월 27일 날 제주대학교에서 이 저희들 사업이요 소부장의 그 산업자원부에서 시행하는 소부장의 혁신 랩에 그 5개 권역으로 나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서울은 반도체, 뭐 대경은 뭐 조선, 또 부울은 자동차, 또 여기 저 호남 제주권은 이제 저희들이 탄소 나노 소재를 이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달에 전북대학교에서 했고요. 이거 이제 9월달에 여기 전남대학교에서 하고 저희들이 10월 27일에 이제 제주대학교에서 할 예정입니다. 생각보다 저희들이 청중을 어떻게 이제 끌어들일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어쨌든 뭐 이렇게 성황리에 끝나게 돼서 여러분들 대단히 고맙고 감사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 전남대학교 측에서 준비해 주신 우리 그 윤종우 교수님께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우리 박사과정 학생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김준호 학생이 거의 뭐 우리 교수들이야 뭐 손 하나도 까딱 안 하고 그냥 입만 까딱 하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그 송정은 연구 교수하고 우리 승호하고 승재하고가 고생 또 많이 했고 저기 그 도와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하고요. 아프리카 TV에 지금 입장하신 분은 퇴장하셔도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오전 2강좌, 오후 2강좌는요 지금 다 여러분들 녹화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 주소에 들어오셔가지고 여러분들 그 녹화한 거를 다시 다운 받으시면 여러분들 똑같은 내용을 다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대단히 고맙습니다. 10월 27일 날 수요일 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